제 남편은 10년 동안 자신의 부하 직원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몸짓, 모든 메시지를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커리어를 모두 희생하고 자신의 뒤에 섰기 때문에 절대 자신을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장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와 그의 내연녀가 모든 사람 앞에서 대가를 치를 단 한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바로 그의 5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늘 주말 아침을 고정된 습관처럼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한강변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에서 남편과 아들을 위해 완벽한 서양식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식탁을 차리고 차를 우리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누구라도 저의 이른바 행복한 가정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너무 오래 지속된 한 편의 연극에 불과하다는 것은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바삭한 토스트 조각을 접시에 담고 있을 때 위층에서 내려오는 아들의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빵 냄새 너무 좋아요. 엄마가 만든 소스가 최고예요. 우리 학교에 이렇게 맛있는 아침 먹는 애는 아무도 없을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만큼 크려면 많이 먹어야지. 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 강태호 씨가 운동복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손목에는 여전히 번쩍이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으로 곧장 걸어와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의자에 앉더니 제 앞에 왼손을 가볍게 내밀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저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리 타놓은 뜨거운 커피를 그의 손에 쥐어주며 늘 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아침엔 어디 가세요?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새 파트너랑 골프 치러. 회사에서 곧 큰 계약을 따낼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운전 조심하세요. 오늘 저녁에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해놓을 테니 일찍 들어오세요. 그는 여전히 휴대폰 화면을 보며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들에게로 고개를 돌려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우야,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아빠 회사 물려받아야지. 시우는 씹던 빵을 급히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주 앉은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IT 제국을 확장하는 일에 몰두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직 미숙하고 성공한 아버지의 모습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세대 사이의 선전은 마치 그림자처럼 봉사하고 돌보고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우는 제게 코엑스 근처 대형 서점에 가서 입시 영어 문제집을 사오겠다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1시간 정도면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나도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재킷을 걸치고 차키를 챙겨 퇴근길 인파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한 오피스텔 건물 뒤에 숨겨진 작은 카페로 꺾어 들어갔을 때 저는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시우를 발견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시우야, 엄마 정말 놀랐잖아. 무슨 일이야? 아이는 대답 없이 와라구름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자, 진정하고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인데? 왜 우는 거야? 누가 괴롭혔어? 아이는 목이 메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봤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고 머릿속에서 큰 북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아빠를 어디서 봤는데? 골프 치러 가셨잖아. 시우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맞은편 건물이요. 아빠 차가 거기 세워져 있길래 인사드리려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빠가 한예슬 씨랑 같이 나오는 걸 봤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고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빠 비서? 시우는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네, 우리 집에 자주 오던 그 비서요. 아빠가 그 여자 허리를 감싸고 유림은 바로 앞에서 뺨에 입을 맞췄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아들의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시우야, 엄마 좀 봐. 일단 진정해. 어른들의 일에는 네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단다. 엄마가 여기 있잖아. 하지만 시우는 제 손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서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다 봤어요, 엄마. 아빠가 엄마를 속인 거예요. 우리를 배신했다고요. 아빠가 미워요. 저는 시우를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시우야, 엄마 말 들어. 오늘 본 건 엄마한테 약속해야 해. 우리 둘만 아는 거야. 아무한테도, 심지어 아빠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약속할 수 있겠니? 시우는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왜 숨겨요?
왜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빠한테 화 안 나세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화나지. 하지만 화난다고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엄마가 조용히 있어 달라고 부탁하는 일들이 있어. 조금만 더. 엄마랑 약속해 줄 수 있겠니? 시우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저는 아들을 다시 한번 꽉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침묵 속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강태호 씨는 여전히 제 시간에 돌아왔고 국이 맛있다며 칭찬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들의 학업에 대해 물었습니다. 시우는 고개를 숙인 채 접시 위에 밥만 뒤적였습니다. 깊은 밤, 온 가족이 잠들었을 때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 디자인 작업을 하던 작은 방이었습니다. 선반 위에는 여전히 우수 디자이너 상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제가 한때 자신만의 브랜드로 만들기를 꿈꿨던 웨딩드레스와 파티드레스의 낡은 스케치와 도안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15년 전 저는 아내와 엄마의 역할에 전념하기 위해 제 꿈의 일부를 묻어버리듯 이들을 상자에 넣어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그 대가로 제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내를 장식용 고급 가구처럼 여기는 자기 만족에 빠진 남편.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하얀 수첩을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잉크 자국은 선명했습니다. 자유를 위한 계획. 저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듯한 단어들을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이혼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쉬운 일이다. 그들은 내가 그를 위해 쌓아 올린 모든 것 위에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안 돼. 빈손으로 떠날 수는 없어. 재산뿐만 아니라 시우와 나 자신을 위한 명예와 미래도 되찾아야 해. 그 운명의 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문 뒤에 서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밥을 짓고 배신자가 식탁에 앉기를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지만 모든 단계를 명확하게 계산하며 저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시우가 잠든 후 저는 복도 끝 작은 방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의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하던 이 방은 이제 제 인생의 전략본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일어서는 여성들이 모인 여성 기업인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많은 것을 공유할 생각이 없었고 그저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에 날카로우면서도 이해심 깊은 눈빛을 한 여성이 제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신명이라고 해요. 송린 씨 맞죠? 낯이 익네요.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몇 마디 인사를 나누려 했는데 그녀가 몸을 기울여 작게 말했습니다. 혹시 강태호 씨가 남편분이신가요?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명희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송린 씨를 지켜봤어요. 남편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아셨겠죠? 제가 눈살을 찌푸리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자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서둘러 말할 필요 없어요. 당신 아들이 아버지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제가 왜 그랬는지 궁금하겠죠? 참견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15년 전 제 남편은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당시 파트너였던 강태호 씨가 몰래 지분을 넘겨받아 남편을 회사에서 쫓아냈죠. 3개월 후 제 남편은 파산과 빚의 압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저는 이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차가우면서도 뜨거운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시우가 컴퓨터 앞에 자주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부하는 줄 알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우를 재우러 방에 들어갔다가 아이가 이어폰을 낀 채 화면에 눈을 고정하고 음향 그래프를 조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우야, 뭐하고 있니? 제가 다가갔습니다. 시우는 깜짝 놀라 이어폰을 빼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듣고 있어요.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녹음? 누구 건데? 시우는 의자를 완전히 돌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휴대폰에 스파이웨어 앱을 설치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이렇게 해야 했어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시우야, 너 미쳤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 시우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랑 그 내연녀가 매일 밤 통화해요. 서초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얘기하더라고요. 주소도 알아냈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알아요. 저는 제 아들이 이렇게 은밀하게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시우야, 엄마 말 들어. 넌 아직 어린아이야. 이런 어른들의 일에 끼어들면 안 돼. 시우는 제 손을 풀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엄마가 혼자 싸우고 있잖아요. 엄마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제 컸어요. 더 이상 어리지 않아요. 엄마를 돕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들이 성장했다는 것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정오, 신명희 씨가 단골 일식집에서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한예슬이 그랜드 서울 호텔에 들어가며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남자는 제 남편 회사의 직접적인 경쟁사인 기술, 대기업의 회장, 장혁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물었습니다.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죠? 제가 3주 동안 지켜봤는데 일주일에 평균 2번 만나요. 제 예상이 맞았군요. 한예슬은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라 아스트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빼내려는 산업 스파이였어요.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마음이 몇 초간 텅 비었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남편 회사는 무너지고 시우와 제 재산도 모두 연기처럼 사라지겠죠. 신명희 씨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전쟁터죠. 먼저 손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무자비하게 짓밟고 올라설 거예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누구도 내가 세운 것을 이용해 나를 파괴할 수는 없어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마지막 핵심은 내가 지킬 거예요. 한예슬과 장혁진 회장 사이의 수상한 연결고리를 발견하자마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신명희 씨를 고급 레스토랑에 있는 그녀의 개인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언니, 혹시 불법적인 거래를 추적하는 흥신소를 고용한 적 있으세요? 제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명희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놀라지 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을 추적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장 회장을? 둘 다요? 그리고 한예슬도요. 그녀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후 그녀는 제게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사설 탐정이 2주 동안 모든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한 상세 보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서류철을 열어 컬러 사진이 인쇄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사진 속 한예슬은 한적한 카페에 앉아 선글라스를 끼고 장 회장 회사의 임원 보좌관 배지를 단 남자에게 은색 USB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녀의 무기야. 신명희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만약 저 USB에 아스트라 프로젝트 데이터가 들어있다면 당신 회사는 경쟁사에게 심장을 통째로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저는 서류철을 덮어 가방에 넣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그녀가 얼마나 더 숨길 수 있는지 보죠. 저는 청담동의 한 호텔 루프탑 카페를 약속 장소로 정했습니다. 충분히 사적이지만 너무 외딴 곳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예슬에게 익명의 문자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단지 장혁진 회장 건으로 상의할 일이 있으니 내일 오전 9시에 만납시다. 오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뿐이었습니다. 정확히 8시 55분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몸에 딱 붙는 화려한 빨간 원피스, 같은 톤의 립스틱, 그리고 마치 이 공간 전체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 주변을 훑어보는 것만한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죠? 저 아주 바쁜 사람이에요. 그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도전적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천천히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열어 사진들을 한 장씩 꺼내자 정성 들여 화장한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바쁘시다니. 장 회장에게 아스트라 프로젝트를 넘기느라 바쁘신가 보죠? 제가 가볍게 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섰지만 제가 먼저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아요. 그녀는 흠칫하며 멈칫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자격으로 당신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파트너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미쳤군요. 강태호 씨가 당신이 스파이라는 걸 알면 무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장 회장이 이미 정체가 드러난 패를 보호해 줄까요? 한예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딴 유슬, 뭘 원하시는 거죠?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평소처럼 장 회장과 계속 일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이제부터 당신이 전달하는 모든 정보, 모든 데이터는 먼저 내 손을 거쳐야 해요. 내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할 겁니다. 잘 해내면 당신의 미래는 내가 보장해주죠. 하지만 만약 어리석은 짓을 한다면 저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한예슬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핸드백을 꽉 쥐고 거의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장기판에 가치 있는 졸 하나를 더 얻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제가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을 때 시우가 노트북을 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시간 괜찮으세요?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시우는 책상 위에 노트북을 놓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강태호 씨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지분을 담보로 잡을 거야. 이번 아스트라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잃게 돼. 그러자 그의 변호사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만약 현금 흐름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45일 안에 상환을 압박할 겁니다. 제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파일은 어디서 났니? 시우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아빠, 휴대폰이요. 계속 추적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아빠가 어디에 투자하려는 건지 아니? 시우는 고개를 저었지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아스트라레이 프로젝트는 함정 같아요. 장 회장이 가짜 정보를 흘려서 아빠가 돈을 쏟아붓게 한 다음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장 회장의 진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 만약 정말 함정이라면 우리 둘 다 함께 묻히기 전에 엄마가 아빠를 먼저 끌어내릴 거야. 시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조심해서 할게요. 일주일 후 저와 신명희 씨는 그녀의 레스토랑 체인 뒤편 사무실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호 씨가 추가로 대출을 받고 있어요. 막지 않으면 3개월 안에 회사는 부도날 거예요. 신명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게 둘 수는 없어. 회사가 망하면 네 지분도 전부 0이 될 테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 아직 소액 주주들과 연락하고 계세요? 그럼 몇 년 전에 그 사람한테 헐값에 지분을 팔라고 압박당했던 몇몇 사람들이 아직도 그를 증오하고 있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니가 그 주식들을 조금씩 다시 사모아주세요. 그가 무너질 때 제가 회장 자리에 앉고 싶어요. 신명희 씨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어. 언니 회사 법인 명의로 조용히 사드릴게. 누가 배후에 있는지 모르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판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에요. 저는 신명희 씨가 소개해준 문솔 변호사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체구는 작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신 대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서두 없이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건 외도 증거이고 이건 회사 지분 전체를 담보로 잡는 데 따른 재무위험 계획서입니다. 변호사는 각 서류를 훑어본 후 말했습니다. 3가지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뭘 할 건지 들어보시겠어요? 첫째, 당신의 모든 주식 거래가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익명으로 처리되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당신이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혼 소송 서류와 재산 동결 신청을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당신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재산과 정신적인 면 모두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 그녀와 악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주 안에 모든 계획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정확히 3주 후 그의 53번째 생일이 바로 그 무대가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제가 서재에서 주주 관련 서류 몇 가지를 정리하고 있을 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우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고 손에 든 아이패드에는 속보 기사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뉴스 헤드라인을 훑어보았습니다. 장혁진 회장 측 획기적 기술 프로젝트 신라 발표. 경쟁사 아스트라의 직접적 위협. 제가 일부러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아빠네 아스트라랑 비슷한 거 아니니? 비슷한 정도가 아니에요. 엄마, 훨씬 뛰어나요. 방금 기자회견 봤는데 그쪽은 실시간 AI 통합이 가능한 코어 기술을 발표했어요. 아빠네는 아직 테스트 단계에 불과한데.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패드를 내려놓았지만 시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꺼내 휴대폰에 연결한 뒤 제게 건넸습니다. 엄마, 들어보세요. 아빠가 방금 누구랑 통화한 내용이에요. 앱으로 녹음했어요.
저는 약간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어폰을 꼈습니다. 익숙한 강태호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극도로 흥분해 있었습니다. 장혁진, 그 개자식, 혼란을 틈타 아스트라 프로젝트를 헐값에 팔아넘기게 나를 속였어. 만약 이게 발각되면 대표 자리도 지키지 못할 거야. 저는 거기까지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책상을 치고 의자를 던지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송곳니가 모두 뽑힌 늙은 늑대의 모습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서 책상 위에 놓고 긴 한숨을 내쉰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2단계를 시작할 때가 됐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신명희 씨 레스토랑 5층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방에는 문솔 변호사와 시우도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명희 씨가 노트북을 열어 주식 종합 현황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송린, 시장이 공황 상태야. 남편 회사 주식이 폭락하고 있어. 소액 주주들은 투매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계획을 2배로 앞당길 수 있겠어. 시우가 즉시 나섰습니다. 엄마,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 주문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요. 갑자기 싸게 나오는 주식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문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단계별로 필요한 법적 절차는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모든 거래는 신 대표님 회사 법인 명의로 진행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당신을 위해 익명펀드를 추가로 설립해서 주식을 매입하겠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바라보았고 아들에게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시작하죠. 주식 한 주 한 주,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오는 돈, 한 푼 한 푼을 전부 제 손으로 걷어들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문솔 변호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기업 위기 상황에서 부부 공동 재산 관리에 대한 높은 위험성을 이유로 그의 재산을 즉시 동결 신청해 주세요. 법원에서 승인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죠. 문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게임은 공식적으로 마지막 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강태호 씨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홀로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만 와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빛의 스탠드 조명이 그의 초췌해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 씨,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한 눈빛이었지만 저를 보자 희미한 희망이 서렸습니다. 아직 안 잤어? 저는 책상 옆에 앉아 그에게 와인을 조금 더 따라주었습니다. 온 세상이 당신에게 등을 돌려도 저와 시우는 여기 있어요. 우리에겐 아직 가족이 있잖아요. 그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해. 저는 부드럽게 그의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곧 당신의 53번째 생일이잖아요. 제가 아주 큰 파티를 열어서 우리가 아직 건재하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가 붉어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내 최고의 아내야.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이번에는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이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네,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은 당신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무대 위에서 당신을 떠나보내는 밤이 될 테니까요. 그날 밤 5성급 호텔 연회장은 마치 화려한 연극 무대 같았습니다. 붉은 카펫이 길게 깔려 있었고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눈부신 빛이 공간을 사치스러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진주로 장식된 검은 드레스를 매만졌습니다. 그것은 제 25년 결혼 생활을 위한 장례식 복장이었습니다. 시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색의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모습이었습니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리 성숙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아름다우세요. 시우가 미소 지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아들을 보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구나. 오늘 좋지 않은 광경을 보게 해서. 시우는 고개를 저었고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전 이 순간을 목격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걸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쥐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연회장은 화려했고 잔부딪히는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호 씨는 남색 정장을 입고 와인잔을 든 채 최대한 환하게 웃으며 테이블마다 돌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거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멀리 구석에서는 한예슬이 몸에 딱 붙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짙었지만 저를 향한 그녀의 눈빛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강태호 씨는 마치 이전의 위기를 모두 잊은 듯 환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왔구나. 그가 제 손을 잡으며 관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과 아들이 곁에 있어 정말 행복해.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차가웠지만 겉으로는 가벼운 미소였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여보. 제가 아주 정성껏 준비했어요. 백발이지만 여전히 풍채가 좋은 나이든 사업가가 다가와 강태호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강 사장은 송린 씨 같은 아내를 둬서 정말 복이 많아. 듣자 하니 오늘 파티는 전부 송린 씨가 직접 준비했다면서? 강태호 씨는 제 팔짱을 끼며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아내가 사업에는 소질이 없지만 살림이나 행사 준비는 누구보다 잘하죠. 제가 큰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때 한예슬이 구석에서 다가와 달콤하면서도 도전적인 가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강 사장님 말씀이 맞네요. 송린 씨가 집에 계시니 사장님이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는 거죠. 정말 이상적인 아내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마치 승자는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경멸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한예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여전히 상냥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칭찬 고마워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늦었을 때야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기도 하죠. 저는 말을 멈추고 그 사업가에게로 몸을 돌려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제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오프닝 축하 공연이 끝났습니다. 무대 조명이 중앙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강태호 씨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고 마치 배역에 몰입한 배우처럼 감동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목소리는 깊고 극적이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가장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송린, 지난 25년간 당신은 항상 묵묵히 희생하는 여인이었고 나의 버팀목이자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는 연회장에서 저를 찾으며 목소리를 길게 내렸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에 지쳐 집에 돌아와 당신을 보면 마음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제가奮斗하는 이유입니다. 박수 소리가 우레와 같이 터져 나왔고 몇몇 여성 손님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래 좌석에 앉은 한예슬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강태호 씨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칭찬받는 합법적인 아내가 바로 자신인 것처럼. 강태호 씨가 인사를 하고 내려오려 할 때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검은 드레스가 조명 아래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달콤한 말씀 감사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저는 몇 초간 말을 멈추고 연회장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53번째 중요한 생일을 맞아 저도 당신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의 25년 여정을 담은 기념 영상이죠.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라고 믿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연회장은 즉시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고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순간 강태호 씨의 얼굴이 약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사교적인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연극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의 조명이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몇몇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대형 스크린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나 무대 가장자리에 서서 조용히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배경 음악과 함께 저와 강태호 씨의 결혼식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소박하지만 웃음이 가득했던 결혼식이었습니다. 시우가 첫 돌을 맞았을 때 우리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가족이 다 함께 강원도로 여행 간 모습, 몇몇 손님들은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3분째,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고급 오피스텔 내부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강태호와 한예슬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여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꿈꾸는 듯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쯤 저를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실 거예요? 저도 송린 씨처럼 당신 곁에 서고 싶어요. 강태호 씨는 비웃으며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 그 여자는 그냥 병풍일 뿐이야.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나면 돈 몇 푼 쥐어주고 쫓아낼 거야. 이 집안의 안주인 자리는 오직 당신만을 위해 비워둘 거야. 연회장 아래에서 파도처럼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습니다. 몇몇은 놀라 입을 가렸고 왼쪽 구석에서는 세상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상이 침실에서 두 사람이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 여성 손님의 경악에 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 세상에. 말도 안 돼. 바로 그 순간 한예슬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이 미친 짓 당장 멈춰요. 태호 씨,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강태호 씨가 변호사와 통화하는 녹음 파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조로웠습니다. 철저히 숨겨. 송린이 알게 해선 안 돼. 그 여자는 집안의 그림자일 뿐이야. 하루 종일 부엌에서만 맴도는데 사업에 대해 뭘 알겠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은 나와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해. 조명이 켜지고 모든 시선이 무대로 쏠렸습니다. 강태호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무대로 달려들어 제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감히 날 해치려고 거짓말을 꾸며? 전부 다 가짜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침착하게 드레스 주머니에서 예비 마이크를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분명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가짜라고요? 목소리, 영상, 전부 다 가짜란 말인가요? 이 모든 증거는 이미 법원과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제가 보유한 지분으로 저는 공식적으로 이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바로 그때 한예슬은 몇몇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면서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강태호 씨가. 그가 저를 유혹하고 온갖 약속을 했어요. 저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한 중년 여성이자 주요 파트너의 아내가 한예슬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파렴치한 것? 몸 팔아서 돈과 명예를 얻고 다른 사람의 눈물 위에서 행복을 얻는 게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아? 이 염치 없는 것.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문솔 변호사가 무대로 올라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희는 송린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법원에 일방적 이혼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또한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강태호 씨의 모든 개인 자산을 조사 목적으로 동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태호 씨는 비틀거리며 섰고 눈은 뒤집혔으며 얼굴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절망에 차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날 함정에 빠뜨렸어. 내가 너희들을 고소할 거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러다 그는 통제력을 잃고 몇 걸음 비틀거리더니 군중의 경악에 찬 비명 속에서 무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누군가 크게 외쳤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뒤에는 비명 소리, 구급차 사이렌 소리, 그리고 수많은 시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우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더 이상 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와라 껴안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 자유야. 등 뒤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호텔의 큰 문으로 똑바로 걸어 나갔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한 공간에서 눈을 떴습니다. 고요함, 더 이상 남자의 향수와 담배 냄새가 섞인 향도, 몰래 주고받는 문자도, 회피하는 눈빛이나 차갑고 경멸적인 말투도 없었습니다. 저와 시우의 새 아파트는 18층에 위치해 있었고 적당히 넓고 밝았으며 무엇보다 거짓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침대 시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돌아보니 시우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아직 완전히 뜨지 못한 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신문을 보았습니다. 일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벌 강태호, 생일 파티에 몰락, 성, 가마, 돈, 권력 스캔들, 피로 물든 결혼 생활, 내연녀는 도주, 아내가 최대 주주로 등극. 전화벨 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깨트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저편에서는 익숙하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명이에요. 뉴스 봤어? 온 도시가 떠들썩해. 한예슬이 공항에서 폭행당했다는 소식이 있어.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폭행이요? TV 켜봐. 지금 생중계 중이야. 저는 리모컨을 찾아 뉴스 채널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한 기자가 공항 앞에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강태호 씨의 내연녀로 알려진 한예슬 씨가 한국을 떠나려다
한 무리의 여성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즉시 개입했습니다. 화면은 멍들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 얼굴을 감싸고 울부짖는 한예슬의 비참한 모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속았다고요. 강태호 씨가 저를 속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조용히 TV를 껐습니다. 시우가 고개를 들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요?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통쾌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너무나 적나라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무죄일 수는 없단다. 시우는 말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낡은 파편들은 버려졌고 이제 기초부터 다시 쌓아올릴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회사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사회 회의 전용으로 제가 단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나무 바닥 위로 규칙적으로 울렸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숨막혔습니다. 모든 주주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침울하거나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연장자인 오 이사님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가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며 폭발하듯 말했습니다. 회사가 파산 직전인데 이렇게 앉아서 싸울 수만은 없소. 당장 인수자를 찾아야 합니다. 몇몇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테이블 상석에 서서 모두가 주목하기를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린입니다. 현재 회사 지분의 35%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가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임시 경영을 맡고자 합니다. 맞은편 좌석에서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빨간 넥타이의 남자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당신? 살림만 하던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뒤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재무, 브랜드, 인사, 구조조정 계획안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저는 3곳의 은행과 6개월간의 채무 연장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또한 2곳의 잠재적 전략 투자자와 접촉했으며 현금 흐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생산 부문과 금융 부문을 분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USB를 꽂고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부채, 현금 흐름, 처리 기간 등의 상세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숫자, 모든 전략, 모든 실행 단계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펜을 두드리던 소리가 멈추고 의심 가득했던 눈빛들이 점차 놀라움으로 그리고는 조용히 경청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오 이사님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거칠지 않고 차분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저 배신당한 아내인 줄로만 알았는데 내가 틀렸던 것 같군. 저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디자이너였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예산의 패션 프로젝트를 총괄했었죠. 하지만 가족을 위해 포기했습니다. 이제 제가 돌아온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아직 길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늘 저는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습니다. 그날 오후 비는 새차지 않았지만 그 운명적인 파티, 다음 날의 무거운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 질척하게 내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문솔 변호사가 보내온 재무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긴장된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지는 딩동 소리에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일어나 문을 열자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는 한때 자신감 넘치고 화려했으며 어떤 방에든 거만한 눈빛으로 들어서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에 젖어 얼룩진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낡은 바지는 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수염은 지저분하게 자랐으며 눈은 퀭하고 머리는 젖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제왕이라 불렸던 강태호 씨는 이제 알코올과 쇠락, 그리고 실패의 냄새만 풍기는 불쌍한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심하게 쉬어 있었습니다. 송린, 물 한 잔만 줄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들어와요. 태호 씨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은 마치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듯 무거웠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그는 몸을 숙여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경찰이 내 모든 계좌를 동결했어. 그는 숨을 헐떡이며 거의 숨이 넘어갈 듯 말했습니다. 아파트도 압류당했고 이제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그가 고개를 들어 붉어진 눈으로 저를 보며 간청했습니다. 여보, 아니 송린, 제발 기회 한 번만 줘. 마지막 기회 한 번만. 내가 잘못했어. 정말 많이 잘못했어.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며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들킨 것뿐이지. 만약 들키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고 여전히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매일 밤 집에 돌아와 나를 그림자처럼 쳐다봤겠죠. 그리고 시우는 여전히 그 가짜 가족이라는 껍데기 속에서 자랐을 거예요. 태호 씨가 갑자기 소리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놀라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가 바닥에 주먹을 내리치며 목소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니야.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나는 개자식이야. 하지만 회사는 내 목숨보다 소중해. 내 피와 살이라고! 당신도 알잖아. 마지막 말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여전히 평정한 목소리를 유지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그건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니에요. 수백 명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곳이고 당신이 도박판에 내던졌던 직원들의 믿음이 걸린 곳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때 그것을 거의 파괴할 뻔했던 당신이 다시 망칠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바닥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 때문에 또다시 눈물 흘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요. 우리 사이는 이제 끝났으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고 단지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시우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테이블 위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신명희 씨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기도 전에 수화기 저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송린, 소식 들었어? 네. 무슨 소식이요, 언니? 한예슬, 방금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대.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는데 상태가 위독하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네? 자살 시도요? 정확한 원인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 이웃이 욕실에서 의식을 잃은 그녀를 발견하고 바로 구급차를 불렀대. 방금 인터넷 뉴스에 떴어. 세브란스 병원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시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엄마? 차에 타. 엄마랑 같이 가자. 어디요? 병원. 우리는 약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하얗고 차가웠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방금 응급으로 들어온 한예슬 환자가 어디에 있나요? 간호사가 3층을 가리켰습니다. 저와 시우는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안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다행히 제때 발견되었습니다. 위세척과 수액 투여를 마쳤습니다. 현재 위기는 넘기고 회복 중입니다.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할 때 그가 망설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임신 3개월 정도 된 태아는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임신 했다고요? 네, 초음파와 혈액 검사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나 균형을 잡기 위해 벽에 기댔습니다. 시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한예슬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저와 시우는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핏기가 없었으며 손에는 수액 주사가 꽂혀 있었습니다. 심박 측정기에서 규칙적인 삑삑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정 가까이 되자 그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우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몇 초가 지나서야 그녀의 시선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를 알아보자마자 그녀의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고 눈은 즉시 두려움과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몸을 조금 일으키며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여기 왜 왔어?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러 왔어? 뱃속의 아이까지. 모든 걸 잃은 나를 비웃으러 온 거냐고.
저는 그저 산산조각 난 거울을 보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비웃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나도 여자이기에 왔어요. 엄마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아이를 잃는 고통을 이해해요. 그 엄마가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생명을 잃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니까. 그 순간 한예슬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교활한 내연녀의 가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이 메고 끊어지고 부서지는 진짜 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절망 속에서 외쳤습니다. 나는 그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가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쓸모 없어지니까 그는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어. 장 회장은 입을 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고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 내가 정말 멍청했지.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나든 당신이든 강태호 씨든 누구도 그 결과를 영원히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그 고통을 겪고도 살아남았다고요.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아요. 한예슬은 대답하지 않고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하얀 베개싯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실 문이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저는 시우를 보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분은 어떠세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막 결과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단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제가 다음 분기 비용 절감 계획을 검토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신명희 씨였습니다. 제가 받자마자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송린, 긴급 소식이야. 지금 장 회장이 여러 자회사를 통해 비밀리에 지분을 매입하고 있어. 소액 주주들에게 아주 낮은 가격으로 접근하고 있대.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야.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가격이 얼마죠? 현재 실질 가치의 40% 수준이야.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사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마치 예전에 강태호 씨를 속여 아스트라 프로젝트를 헐값에 팔게 했던 방식 그대로군요. 신명희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문솔 변호사도 방금 전화했어. 불공정 경쟁 행위와 시장 조작 혐의로 그를 고소할 수 있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로 흐르는 차들의 행렬을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법으로 이기고 싶지 않아요. 신명희 씨가 놀랐습니다. 그럼 어쩔 생각이야? 저는 그를 상업적으로 그가 강태호 씨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 무기, 즉 철저한 준비로 이기고 싶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어 재무보고서, 지분 구조도, 파트너 목록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불렀습니다. 시우야, 엄마 좀 도와줄 중요한 일이 있어. 잠시 후 잠옷 차림의 시우가 우유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를 빼앗으려 하고 있어. 아빠가 세우고 엄마가 지키고 네가 물려받을 회사 말이야. 엄마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어. 엄마 곁에 서줄 준비가 되었니? 시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우유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가족과 직원들을 위해 싸우신다면 저도 함께 싸울 거예요. 그 운명적인 생일 파티가 있은 지 2달 후 회사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의 통계 자료를 보았습니다. 매출은 38% 감소했고 2개의 프로젝트에서 자금이 회수되었으며 고위 임원의 68%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장혁진 회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가 우리 회사의 무너진 조각들을 세며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 32층에 있었습니다. 넓고 차갑고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 저를 안내했고 그는 여유롭게 차를 따르며 중앙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송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그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정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빙빙 돌릴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장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한 장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송 대표님 회사 상황은 지금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임원의 68%가 떠났고 파트너들은 줄줄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죠.
제가 정당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에 저에게 회사를 파시죠. 저는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고정한 채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백 명의 생계가 달린 자산을, 그것을 의도적으로 파괴한 장본인에게 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누가 제가 파괴했다고 하던가요? 증거라도 있습니까? 설령 그렇다 한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아니면 얼마나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한 달? 아니면 두 달? 그의 목소리는 마치 사냥감이 덮치기 전에 포식자처럼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 회장님, 당신은 한 여자를 얕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저는 당신의 옛 친구, 한예슬 씨와 관련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눈이 흠칫했고 찻잔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겁니까? 저는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전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단지 우리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규칙은 제가 정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가 더 반응하기 전에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장 회장과 만난 지 3일 후 저는 첫 구조조정 회의에서 저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가장 연장자인 오 이사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오 이사님은 이미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원칙주의자로 유명하며 강태호 씨에게도 반대했던 유 이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이사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당신을 지켜봤소. 회사를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까지. 단순히 강인한 게 아니라 배짱이 있더군.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당신이 가져온 투명성을 믿는다는 거요. 류 이사님이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전에는 감정적으로 사업하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소. 하지만 당신은 달라. 아래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임원진의 급여를 삭감할 줄 알고 모든 지출과 계약을 투명하게 공개했지. 그건 강태호 사장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가방을 열어 얇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제가 3단계 계획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설득하기 쉽지 않은 분들이라는 걸 잘 아니까요. 저는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1단계. 저를 포함한 이사회와 임원진 전체의 급여를 20% 삭감하겠습니다. 이 금액이면 현장 직원들을 2분기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 이사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상당한 희생이군.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인력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구조조정도 의미가 없습니다. 2단계.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장 회장이 장악하고 있는 기존 부동산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신 소규모의 스마트 재정착 주택단지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통합한 틈새 시장이죠. 경쟁은 적고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이 있습니다. 류 이사님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장은 그동안 외면받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으니 근거가 있군. 3단계.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개인 자산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겠습니다. 지분과 이혼 후 재산 분할로 받은 금액을 포함해서요. 이미 국민은행과 협상을 마쳤습니다. 이대 주주그룹의 동의만 있다면 대출을 승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약 1분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 이사님이 손을 테이블에 짚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한 바를 그대로 말하고 남 탓하지 않고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는군. 그 점을 높이 평가하오. 류 이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동의하겠소.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할 거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할 수 없는 약속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을 믿어준 분들 덕분일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그날 늦은 오후 인사팀과 온라인 회의를 막 끝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우는 방에서 공부 중이었고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화장도, 화려한 옷도, 향수도 없는 한예슬이었습니다. 푸석한 머리는 고무줄로 대충 묶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퀭하게 들어가 다크서클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낡고 헐렁한 셔츠에 빛바랜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생일 파티에서 저를 도발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여기 올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저는 그녀를 안으로 들이지도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와 문 옆에 조용히 서서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외면했고 친구들은 저를 경멸하거나 피해요. 몇 군데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소문이 저를 어디든 따라다녀요. 정말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테이블에 기대어 팔짱을 꼈습니다. 제 눈빛은 차갑지 않았지만 이것이 용서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이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신이 쓸모 없어지면 장 회장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해봤지만 너무 늦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믿었고 그가 저를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당신은 그저 장기판의 조리였을 뿐이에요. 말이 쓸모 없어지면 주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판에서 치워버리죠. 한예슬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만약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저는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와 그녀 앞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녀가 이곳을 떠나 6개월간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떠나요. 원하는 곳 어디든 가세요? 이번이 제가 베푸는 마지막 관용이에요. 한예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짓을 생각하면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크지 않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도 마이너스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절망에 빠져봤기 때문에 그 기분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일어서기를 선택했고 당신도 선택해야 해요. 한예슬은 마치 그것이 그녀가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생명줄인 것처럼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의 종지부를 찍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증오로 얼룩지지 않은 마침표를 그날 밤 한예슬이 떠난 후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노란 조명이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노트북에는 다음 달 현금 흐름 계획안이 여전히 열려 있었지만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시우가 작은 수첩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어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자는 줄 알았는데 시우가 맞은편에 앉아 수첩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엄마, 저 생각해봤어요. 그냥 지켜만 보고 싶지 않아요. 회사에 들어가서 가장 현실적인 것부터 배우고 싶어요. 인턴으로 시작해도 좋고 엄마가 시키시는 건 뭐든지 할게요. 저는 순간 굳었습니다. 시우야, 엄마는 이 짐을 네 어깨에 지우고 싶지 않아. 넌 아직 너무 어리고 지금은 공부가 더 중요해. 시우는 고개를 저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엄마는 모르세요. 엄마가 하시는 일, 싸우시는 방식, 모든 걸 짊어지시는 모습이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저도 더 많은 것을 하고 싶게 만들어요. 이건 짐이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지켜낸 것이고 저도 그것을 지키는데 힘을 보태고 싶어요. 정말로 엄마의 버팀목이 되고 싶다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눈에는 한때 두려움에 떨며 아빠가 더 이상 엄마를 사랑하지 않나요? 라고 묻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책임을 질 줄 아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아들을 품에 안았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고맙다, 시우야. 하지만 엄마랑 약속해야 해. 공부는 여전히 최우선이야. 시우는 제 품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할게요. 하지만 엄마도 약속하셔야 해요. 너무 힘들면 저랑 나누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 한 장 필요 없는 약속이었지만 그것은 시우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사회 회의실은 만석이었고 공기는 무겁고 숨막혔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참석했고 어떤 이는 기대를, 어떤 이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고개를 든 채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피하는 눈빛도 망설이는 발걸음도 없었습니다. 오 이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송 대표, 오늘이 결정적인 회의요. 당신의 구조조정 계획을 명확하게 듣고 싶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 테이블 중앙에 서서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저는 이것을 재생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장 회장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존 시장에서 더 이상 버티려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정부가 장려하고 아직 강력한 경쟁자가 없는 잠재력 있는 틈새 시장, 즉 친환경 기술과 청정에너지 분야로 방향을 전환할 것입니다. 저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한 이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자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프로젝트는 저렴하지도 않고 자금 회수도 오래 걸리는데 회사는 지금 돈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개인 자산과 모든 주식을 담보로 초기 자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혼 후 받은 재산, 예금, 심지어 현재 살고 있는 집까지 포함해서요. 만약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천장 선풍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 이사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찬성하오. 류 이사님도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렇소. 그 뒤를 이어 다른 손들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망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저를 향한 시선이 변하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 남편 뒤에 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권력을 쥔 사람, 리더였습니다. 3년 후 그 사건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 저는 진주그룹이라는 이름의 새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 외벽에 푸른색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며 변화의 여정을 고스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자동 회전문을 지나 경영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회의실은 밝은 빛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우가 앞에 서서 대형 스크린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사님들, 이번 분기 친환경 기술 제품군의 매출은 3년 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신규 분야 시장 점유율은 25%를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틈새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아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 이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운명적인 회의 날이 생생하오. 송 대표는 아무도 감히 선택하지 못했던 길을 선택했지. 그리고 오늘 나는 그것이 대담하고 매우 현명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해야겠소. 류 이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드물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핵심 인력 1명 해고하지 않고 오히려 1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도 자랑스럽지만 기존 직원 100%의 일자리를 지켜냈다는 사실이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추구하고자 했던 핵심 가치입니다. 한 젊은 관리자가 망설이며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시다면 저희 같은 젊은 세대를 위해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 젊은이를 보며 한때 화려하지만 차가운 부엌에서 묵묵히 참고 어리둥절해하던 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양심과 정직함을 잃지 마세요. 그날 오후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기다리던 중 풍경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강태호 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낡은 정장에 다른 구두를 신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으며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진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앉아요. 그는 모든 동작이 무거운 듯 천천히 앉았습니다. 송린 씨, 아니, 아마 송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이룬 일들을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말해,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내가 모든 걸 짊어지고 시장을 이해하고 집안의 기둥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한 사람은 바로 나였더군요.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경영학 과목 몇 개를 가르치고 있어요. 삶은 평온하고 돈도 권력도 없지만 적어도 돌아볼 시간은 생겼죠. 그러고 보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망쳤는지 알겠더군요.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태호 씨, 저는 당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일들을 한 게 아니에요.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드물게 진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시우에게, 그리고 한예슬에게도 사과하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남은 인생에서 평안을 찾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가 일어나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증오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단지 차가운 고독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날 밤 한남동에 새로 지은 따뜻한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신명희 씨, 문솔 변호사, 가까운 동료들,
그리고 물론 시우도 함께 했습니다. 신명희 씨가 먼저 잔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부엌에서 희미하게 존재하던 여인이 이제는 재계 전체가 존경하는 무서운 리더가 되었어.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웃음이 터져나왔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문솔 변호사가 유머러스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 이제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잿더미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쓴 여성들을 위해 건배합시다. 시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가장 강인한 여성, 제 어머니를 위해서도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잔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기가 바로 제 진짜 가족입니다. 한 달 후 저는 새벽 재단 장학금 및 창업 지원 기금 출범식 무대 위에 섰습니다. 주로 젊은 여성들인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저는 한때 기만, 편견, 그리고 의존의 희생자였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없을 때의 막막함을 이해합니다. 저는 이 재단을 단지 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회와 지식, 그리고 자신감을 주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객석에서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이야기는 저희가 꿈꾸고 행동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유는 돈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당신이 살고 싶은 길을 선택할 능력과 용기를 가졌을 때,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오늘 새로운 세대에게 운명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부술 열쇠가 쥐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저는 발코니에 서서 불빛으로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우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다가왔습니다. 두 모자는 나란히 난간에 기댔습니다. 엄마,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혹시 후회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엄마는 인생이 보석과 같다는 걸 깨달았단다. 압력과 연마 없이는 빛이 결코 통과하여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없지. 엄마는 오히려 그 풍파에 감사한단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가볍게 쥐었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용감하게 걸어가는 여정이야. 그리고 엄마는 마침내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단다. 너도 기억하렴. 절대로 역경을 탓하지 말고 운명에 굴복하지 마. 앞길에 아무리 많은 가시밭길이 있더라도 용감하게 나아가거라.